네, 안녕하세요. 네, 해상보험론 9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동훼손까지 살펴봤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비용손해가 되겠습니다. 비용손해는 제가 해상손해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목적지까지 아무리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 100, 목적지에 도착해서 100이야. 그러면 사실 물품의 상태로만 봤을 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통상적으로 100인 물품을 어떤 특정한 목적지까지 운반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이라고 쳤을 때, 비용이 더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50이 들었다. 그러면 추가로 드는 그 40의 그 어떤 경제적 손실이 물품의 상태는 안전할지라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것 또한 피보험 목적물과 어떤 피보험자 사이에서의 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물론 그렇긴 해요. 이게 보험 목적물이자 대상물이 물건이니까 물건이 안전한데 왜 보상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손해의 성격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입장도 있어요. 비용 손해에 대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특히 이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보험에 있어서 뭐 아니면 뭐 그 선박보험의 경우에도 뭐 구조비라든지 특별비용이라든지 손해방지 경감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는 그러한 비용 손해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조비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하보험 쪽보다는 이제 선박보험 쪽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바다에서 SOS를 받아가지고 이런 조난된 화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자에게 이제 일종의 뭐 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보수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답을 하는 목적으로 주는 거고, 이런 게 있어야만 뭐가 이렇게 SOS 신호를, 조난 신호를 보냈을 때 도우러 오고 뭐 하지 않겠어요? 뭐 그냥 뭐 맨입으로 뭐 감사합니다로 끝낼 건 아니고 뭔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떤 선박을 구조하러 가게 됐을 때 일단 항로를 벗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뭐 예항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배를 피난항까지 끌고 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가 자체적인 어떤 운송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치면 이 배를 이제 끌고 이제 어느 항구까지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배가 뭐 침몰이나 전복이나 해가지고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된다면 화물이라도 내려서 사람과 화물이라도 옮기기 위한 걸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런 어떤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아니면 항로를 벗어나서까지 이 도움을 준 그 구조자에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구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그런 개념이고, 이 구조비가 지급이 되려면 별도의 구조 계약이 있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와준 거 말고 순수한 목적으로 조난 신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해서 구조 행위를 한 자에게 이 비용에 대해서 구조비를 지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조 행위를
제3자가 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구조비가 아니라 손해방지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독의 손해, 그래서 선박인 경우가 많은데 단독인 경우에는 구조비인데 이게 이제 공동훼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동훼손으로 처리됩니다. 구조비로 비용 손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훼손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구조비는 어떻게 보상이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그런 구조비, 그것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로서 보상되어집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조의 상물원 수업 녹화 때부터 계속 그 내선 전화가 올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수업이 계속 촬영하면서 녹화하면서 끊기고 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주의해야 될 점이 구조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선박의 침몰이 되면 도우로 무조건 와야 될 뭐 계약이라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행을 했을 때 그거는 구조비가 아니라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공동의 훼손으로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동훼손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손해나 사고의 형태나 원인이나 이런 걸 굳이 따져봤을 때 공동훼손이다,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받아져야 돼요. 제3자에 의해서 손해사정인이나 이거 공동훼손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공동훼손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세상의 모든 배 타고 배에는 수만 가지 그러니까 수만은 아니구나. 한 2만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배 타고 그 컨테이너선이 사고가 나면 다 공동훼손인가요? 아니죠.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죠? 공동의 위험만 있다고 해서 공동훼손이 아닙니다. 위험이 직면해야 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의적으로 그 손해를 줄이고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합리적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공동훼손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해난 사고가 모든 해상 사고가 공동훼손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그 상황에서는 이게 단독훼손이나 뭐 전손이나 비용 손해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훼손의 상황이다.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공동훼손을 위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어떤 정산의 과정들, 공동훼손 희생이 얼마고 공동훼손 비용이 얼마고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산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로 넘어가려면 이 물적 손해나 이 비용 손해가 공동훼손으로 인정돼야 돼요. 그게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된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고나 손해의 어떤 형태나 유형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요. 근데 그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 그것은 보험자나 뭐 피보험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손해사정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공동훼손이다. 비용 손해라 할지라도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되면 공동훼손 손해고요.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비용 손해만 이게 구조비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든 단독 비용이든 이런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구조비의 보상 한도는 뭐냐?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 금액의 개념 알죠?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합니다. 뭐 이거를 그 언더 인슈어런스를 하게 되면 뭐예요? 또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보험 금액 전액만큼이 아니라 비율만큼 보상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액은 정상가액이나 보험가액 중에 보험 금액, 거기서 실제 구조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지출을 정해서 그 보상액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매선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매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스터, 자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자매인 집에 자매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매가 뭐죠? 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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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질문이었네. 아무튼 자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같죠. 아 물론 부모님이 같지 않는 뭐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죠. 이 되게 그래 맞아요. 내가 너무 편견이다. 그죠? 자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다 똑같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반성하게 되네. 그래.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예, 인정. 아무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자매라고 하는 거는 이 한 가정 내에서 이제 언니, 동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약간은 소유주가 같은데 이 소유주가 배를 두 척, 세 척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인이 같아. 주인이 같은데 A, B, C 이렇게 선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B 선박이 A 선박을 구조하러 온 거야. 그래서 이러면 A 선박이 B 선박한테 구조비를 내야 되느냐는 거야. 근데 이게 상황이 주인이 같더라도 정상적으로 구조비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그거는 별개의 선박으로 보고 구조비를 줍니다. 그 얘기를 이 자매선 약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하면 된 거고. 자, 특별비용 particular charge라고 이게 책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한데 특별비용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단독 비용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뭐 이걸 뭐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사전적 정의가 좀 애매해요. 얘는 내가 봐도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공동훼손 비용이나 구조비 및 손해방지 비용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다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비용 손해인데 구조비 아니야. 구조비는 뭔가 구조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딱 그게 나오죠. 손해방지 비용은 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손해를 줄이거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거는 뭐 별도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공동훼손 성격에 인정돼서 이거는 공동훼손이고 공동훼손의 성격에 있기 때문에 공동훼손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뭐 분담금 이렇게 가야 된다. 공동훼손 정상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애들 빼고 비용 손해. 그래서 사전적 정의 이 첫 번째에 있는 이게 진짜 사전적 정의인데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피보험자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란 이 개념보다는 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고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손해방지 비용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물이나 선박, 그러니까 즉 피보험 재산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 행위와 관련된 거를 제3자가 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뭐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특별비용, 단독비용으로서 인정이 되고 손해방지 경감하고는 또 차원이 조금 이게 좀 개를 달리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예요. 손해조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 물품을 중간에서 이렇게 팔아야 된다든지 뭐 재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뭐 재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시로서 여러분들 이 특별비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방지와 그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의무가 있어서 있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에 따라서 뭐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실제로 사고를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고를 부채질할 수도 없는 거고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으면 그러한 사고가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으면 부채질을 할 것이 아니고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을 해서 뭐 전체 집이 전소되는 것을 막고 그 손해나 피해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한 것을 하다 보면 뭔가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손해방지 경감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방지 경감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출을 안 했다면 사고가 더 커졌을 것이고 손해액이 더 커졌을 것이고, 손해액이 커지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커지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줄죠. 손해가 줄면. 그래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MIA 제78조 4항에 의하면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 여기도 뭐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합리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 피보험자는 알겠고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누굴까요? 운송업자가 되겠죠. 운송계약에 따라서 운송업을 해주는 거나 뭐 하역업을 해주거나 창고업을 해주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는 이 손해방지 경감과 관련된 부분을 일종의 보험자가 당근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하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구조비 같은 경우는 실제 구조 행위가 있고 구조를 성공을 해야 구조비를 보상을 받는데,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그 실제 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 여부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실손 보상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보험 금액보다 큰 경우라도, 보험 금액보다 크더라도, 보험 금액이 1000인데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 1100을 썼어. 그러면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물적 손해에 비하는 거는 따로, 물적 손해 보상하고는 별도예요. 별도. 그러니까 1000짜리가 완전 전손했어. 그럼 1000에 대한 전손 보험금도 나가고, 이 1000의 전손을 막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의무는 부수적이다. 부수적이고 이거는 제한이 없다. 소손해 면책. 그러니까 소손해 면책은 또 뭐냐면 보험 손해가 너무 미미하고요. 이게 작다는 거예요. 소손해 작다고. 너무 작으면 면책, 보험자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 작아. 그러면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3%, 5%. 사고가 났는데 손해가 아주 경미해. 그러면 이거 그냥 보험금 안 받을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소손해 면책인데, 소손해 면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손해 방지를 하고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이 행위를 하면 돼요. 꼭 그게 성과를 거둬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 여부 상관없이 보험금액 초과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게 또 손해방지 경감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게 공동훼손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겠지만 공동훼손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훼손과 관련돼서 처리를 할 수 있죠. 공동훼손으로 처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비용 손해에 대해서, 공동훼손은 공동훼손의 성격이 있는 비용 손해를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그리고 이것은 다른 비용 손해하고 다르게 공동의 재산에 공동의 위험이 직면하고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위험이 직면을 해서 어떤 자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희생이나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공동훼손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나 그 비용이 선장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장이 피난항으로 항구로 돌린다, 배 머리를 돌린다라든지 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공동훼손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체는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훼손 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조비라든지 피난항 입항비라든지 피난항 양육비라든지 정산 비용들이 이 공동훼손 비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비용은 계약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구조 행위가 성공했을 때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당사자가 하는 거죠.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하는 거고, 이 손해방지 경감은 성공 여부, 성과 여부 불문한다 했어요. 그리고 피난항에 도착 전 비용이라든지 뭐 어떤 손해방지를 위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보험금액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합니다. 이 구조비, 공동훼손비,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단독비용이다. 단독비용이고 특별비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행하는 여러가지 뭐 계약 구조비라든지 목적지 도착 후에 비용이라든지 피난항에서 발생하는 뭐 재포장 비용이라든지 뭐 판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독 비용, 특별 비용으로 해당이 되고, 보험 금액의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헷갈려서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구조비가 있고 여기도 구조비가 있는데 뭡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동훼손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공동훼손 상황이네 라고 인정이 돼야 돼. 그렇죠. 똑같은 비용손해인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단독이익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 발생이든 그러니까 비용 손해든 물적 손해든 이 손해의 성격이 공동훼손으로 봐줄 수 있느냐, 공동훼손으로 못 봐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이네. 선장이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피난항으로 일부러 고의로 합리적으로 자의적으로 피난항으로 들어갔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배의 운송은 늦어졌지만 배가 결국엔 안전해졌네. 뭐 이렇게 돼서 공동훼손 인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훼손 인정이 먼저예요. 그래서 공동훼손이 인정됐을 때 그 공동훼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물적 손해, 공동훼손 희생, 거기에 공동훼손에 따라서 생겨난 비용 손해, 공동훼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공동훼손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다른 물적 손해, 비용 손해하고 다른 어떤 포지셔닝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상 손해 살펴보았고, 못 본 부분이 있어요. 보험은 자기에게 발생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입힌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 남한테 내가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그 남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물건하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배상 책임, 배상 손해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고, 뭐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상대방이 입은 손해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것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부딪히는 거, 꽝 부딪히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충돌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해가지고 피보험 선박 자체가 입게 된 물적 손해는 물론이고, 그 충돌로 배가 크고 무겁고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적재하고 있고 철로 만들었죠.
근데 그 두 개가 부딪혔다. 그러면 그 안에 배가 박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배 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역시 그 충돌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어떤 뭐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그 책임 비율 따지잖아요. 뭐 7대 3이니 뭐 8대 2니 해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똑같아요. 선박하고 선박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뭐 쉽게 말해서 책임 비율을 따집니다. 그 책임 비율을 따져서 뭐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거를 정리하고 논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험에서 살펴봐야 될 게 협회 선박약관과 협회 적하약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명칭이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 이렇게 되어 있고, 선박약관 제8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 이렇게 해놓고, 협회 적하 카고 인슈어런스죠. 카고 인슈어런스의 제3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은 선박보험에서 사용한다는 얘기고, 밑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은 카고 인슈어런스 화물 보험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배와 배가 충돌을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의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그 길에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선박보험 쪽에 배와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카고 인슈어런스 쪽에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뭐 선박보험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화물 같은 경우에도 선박보험에서 뭐 보상을 하는 거지, 개별 카고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와 배의 충돌에 있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선박과 선박이 충돌해서 그 안에 있는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을 때, 그 화물이 적하보험을 들고 그 적하보험의 담보위험에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충돌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배와 배가 충돌해서 배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화물에 대해서 카고 인슈어를 든 사람이 상대방 우리 배가 아니라 상대방 배의 선주한테 보상할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죠. 말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더 했는데, 그래서 이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 있고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있는데, 요 개념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은 저거는 뒤에 가서 우리 선박보험 공부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개념만 파악합시다. 자, 보험자가 선박의 충돌 시 피보험 선박 그 자체, A 배가 있고 B 배가 있는데 꽝 했을 때 A 배가 보험에 들었다고 쳤을 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A 선박뿐만 아니라 상대방 책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A가 뭐 가실이 뭐 한 80이고 B가 20이다 이러면 80 책임이 있는 보험 그 피보험자의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선박 자체의 손해나 뭐 부보 선박의 뭐 어떤 뭐 선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입힌 어떤 선박이나 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앞에 보면 명칭에 4분의 3이라는, 그 75%죠. 75%인데, 이 규정이 왜 들어가 있냐면, 선박보험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선박이라는 게 이게 재산적인 의미로서도 가치가 엄청 높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길거리 다니는 차들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선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굉장히 비싸고, 그 선박과 선박이 충돌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 막심하겠죠. 근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규모가 너무 커요. 몇 천억짜리 배를 들이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안에 물적 손해부터 시작해서 비용 손해, 뭐 화물에 대해서 배상 책임 손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실제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 중 4분의 3을 보험회사가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보험회사가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75%만 해준다고? 그럼 남은 25%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돈으로 넣나? 자기 돈으로 넣는 게 좀 불합리해 보이죠. 그래서 선주들은, 선사나 운송인이나 선주들은 선주협회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험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작은 풀을 만듭니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한국에도 있는 선주협회가 되는데, 거기서 나머지 걸 커버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일반 그 수출입 화물, 그러니까 카고를 보험에 붙이는 하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선주들만의 이야기고,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의 경우에는 선박보험에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상대방 선박에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의 75%, 4분의 3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4분의 3 충돌 손해 책임 약관이고,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쌍방가실 충돌 약관. 이거는 카고 인슈어런스 ICC ABC의 제3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화증권에 있는, 선화증권에도, 이거 지금 우리 보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화증권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상무론이나 뭐 국제운송론이나 뭐 무역계약론이나 이런 데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선화증권에 여러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선화증권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선화증권에 들어가 있는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쌍방가실 충돌 조항이 있어요. 사실은 이름이 똑같아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나 쌍방가실 충돌 조항이나 똑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약관, 이름이 똑같은 약관이 선화증권에 있어요. 보험에 말고. 그래서 그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 때문에 이 보험 쪽에도 협회 적화 약관 ICC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보험자인 하주가 자기 선박의 선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죠. 하주가 있고, 그 하주가 화물을 실은 그 배에 선주가 있어. 그러면 하주하고 선주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임을 주고 배를 운송을 하겠네? 여기까지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대. 근데 선주는 사고 냈거든? 충돌사고. 이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주가 상대 선주로부터 배상받은 금액. 그러니까 배하고 배가 충돌한 상황인데, 내가 타고 있는 배도 있을 것이고, 내가 타고 있는 배랑 부딪힌 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 선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뭐 상대방 선주가 나한테 배상을 했나 보네. 배상한 금액 중에 자신이 적재한 적재선, 그러니까 내가 화물을 실은 이 배, 내가 탄 배의 가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운송인, 상대방 선박 운송인 말고 내가 운송 의뢰하는 내 배의 운송인이 나한테 청구를 하면, 이거를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대신 내준다 란 취지를 담고 있다. 이건 읽어봐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텍스트로 읽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텍스트로만 읽어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왜
이런 조항이 쌍방가실 충돌 조항 같은 조항이 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역사적인 근원이 있어요. 자, 해상보험은 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쌍방의 가실, 쌍방가실이니까 양쪽 다 가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쪽 다 가실이 5대5다. 50%다. 50%. 예, 오케이. A 선박하고 B 선박이 꽝 했는데, 충돌을 했는데, A 선박의 잘못도 50%, B 선박의 잘못도 50%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배도 부서졌을 거. 기본적으로 배는 부서졌으니까 이 각자 배 부서진 거에 대해서 5대5로 책임지면 되겠죠. 배도 부서졌을 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도 박살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선박의 하주가 상대방 선박한테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B 선박이면 B 선박이 선주면 내가 저쪽 배를 박았어. 저쪽 배를 박아서 내 책임이 50%, 60%야. 그러면 이 책임 비율만큼 상대방 배, 그리고 상대방 배에 있는 화물한테 물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선주도 내한테, 혹은 내 고객한테, 내 배에 탑재하고 있는 화물의 하주한테 갚아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해.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A 선박이 있고 A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하주가 있습니다. B 선박이 있고 B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하주가 있어요. 그러면 A 선박의 선주와 A 선박의 하주는 선주 하주 간에 뭐가 있었겠어요? 운송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운송 계약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 계약의 추정적인 증거로서 선화증권이 나왔겠죠. 근데 국제적으로 선화증권 통일에 대한 국제 규칙으로서 있는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인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뭐가 있냐면 항해 가실 면책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항해 가실 면책. 항해 가실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가실, 실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부주의한 것이든 뭐 어쨌든 뭐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책이 된다는 건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선화증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이라는 게 운송인인 선주와 하주 간에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나오는 게 선화증권이잖아요. 그 선화증권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화물의 선적, 보관, 운송, 하역,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된 가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 걸 넣어놨습니까? 그거 선화증권이 운송인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주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아니, 항해? 물품을 선적을 하고 보관을 하고 운반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선장 정확하게는 이게 왜 이런 항해 가실 면책이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작업을 하고 운용을 하는 거는 선장이잖아요. 선장과 선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선장하고 선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컨셉으로 시작된 게 이 항해 가실 면책이거든요.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제가 상무론 시간에도 택시 관련된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님이 사고를 내요. 나는 살면서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부산에 와서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한 3번 있었네. 택시 타고 가는데 내가 탄 택시 기사님이 사고를 낸 적도 있었고,
내가 탄 택시의 택시 기사님은 잘 가고 계신데, 제 길로 잘 가고 계신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부산에서 제가 부산에 2020년에 왔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부산 택시 참 재밌죠. 타면 특히 밤에 부산 택시의 진가는 밤에 타야 돼. 밤에 타면 그 엄청난 그 스릴을 즐길 수 있죠. 근데 내 택시 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다른 차가 박아버렸어. 그것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를 뒤에 와서 박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치료비 맞아요. 치료비 받고 뭐 저도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뭐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이건 이제 이 케이스는 택시가 들이받침을 당한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님이 운전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차를 박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른 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택시 회사가 해줘야 될까요? 택시 기사님이 해줘야 될까요? 택시 기사님이 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손해보험 같은 걸 들어요. 택시도 택시 자체적인 그 손해보험 같은 게 있어요. 택시보험, 공제보험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좀 되게 잔인한 게, 택시 기사님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사고를 안 내는 게 좋아요. 근데 사고를 자꾸 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는 사고 자꾸 낸다 해가지고 뭐가 올라가요? 보험료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니 이거 뭐 가혹한 건 가혹한 거고, 지금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택시 회사가 돈 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낸 거는 택시 기사님이 낸 거거든. 그래서 택시 회사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선장이나 선원이 하물을 취급해가지고 운송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선장, 선원, 도선사 이런 사람, 선장, 선원, 도선사는 그 항구에 이제 접안을 하기 위해서 그 파일럿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항해과실 면책이에요. 그러면 선박과 선박이 충돌한 것도 뭐예요? 선장이 잘못하거나 선원이 잘못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운송인이, 선주가 하주에게, 쉽게 말하면 택시 회사가 택시 탑승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보상 안 해준다는 거. 택시 기사 네가 알아서 하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택시는 그런 거고, 우리 선박 쪽은 뭐가 있냐면, A 선박에 타고 있는 A 하주는 A 선박과 A 하주 간에 그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그 운송계약 안에 항해과실 면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A 선박의 선주가 A 하주한테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 하주는,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A 선박과 A 하주 요 관계는 선화증권에 있는 그 항해과실 면책으로 인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이 선박의 선주는 요 하주한테는 해주죠. 요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해주겠죠. 여기도 자기가 선주가 B 하주한테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A 하주하고 B 하주는 손해액이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절반 정도만 상대방 선박의 선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그거를 보험이 커버해 줬어요. 이해되죠? 이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자,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1단계 통과. 자, 2단계로 가봅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 자, 미국으로 왔어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뭐 세계사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죠. 근데 영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한 건 또 비슷한데 아닌 건 또 아니야.
대표적으로 저는 솔직히 야구는 잘 안 봐요. 야구는 너무 길어.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 먼 놈의 공놀이를 3시간씩 4시간씩 쉬지도 않고 너무 길어. 그래서 주로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훨씬 축구 경기를 많이 챙겨보죠. 뭐 국대 경기뿐만 아니라 뭐 저 PL이나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내 축구도 프로 야구보다 프로 축구를 더 많이 봐. 나는 축반데 영국 축구, 그러니까 영국 축구라고 하는 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풋볼을 보는데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풋볼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가 아니죠. 뭐예요? 그 공 들고 뛰는 거, 뭐 이런 그 하이바라 해야 되나? 하이바에 이런 보호구 착용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그걸 축구라고 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를 사커라고 하죠. 사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어. 미국이랑 영국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고 언어도 똑같고 문화적으로나 뭐 혈연적으로나,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종의 그 용광로기 때문에 원래 그 청교도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뭐 아일랜드계라든지 이태리계라든지 뭐 독일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지 라틴 계열이라든지 이런 그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인종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전통적인 그 영국에서 독립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해가 요 1단계가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자,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A 선박의 하주는 자기 고객한테는 면책, 상대방 선박한테 물어주고 상대방 하주한테 물어주고, B 선주도 요렇게 물어주고 요렇게 물어주고, 근데 자기 고객한테는 면책,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 개입, 이렇게 됐는데, 미국의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버리냐면, 아니 이 사고가 이 둘이서 책임이 있으니까 고객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연대 책임이란 건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보증 이런 거 하죠. A하고 B가 연대 보증이 있다. A가 50 책임져야 되고 B 50 책임져야 되는데 A가 도망갔어. 그럼 B가 얼마 책임져야 된다? 100을 책임져야 된다. 그게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주가 자기 하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 하주가 돈을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 선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쪽이 면책이래, 네가 다 책임져 해서 100을 받아내는 거야. 이 사람 목 50, 이 사람 막 50을 직접 이렇게 받는 건 아닌데, 이렇게 3쿠션으로, 그러니까 A 선박의 선주가 하주한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A 하주가 B 선박한테 100%를 요청하고 B 하주도 A 선박에게 100%를 요청하는 거야. 여기로는 청구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100% 청구하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B 하주가 A 선주한테 100% 청구하고, 그렇게 되면 크로스가 되면서 뭐가 돼요? 내가 타고 있는 배의 배주인은 나한테 물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상대방 선박한테 다 받아내겠다. 이게 연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이쪽만 보상하고 이쪽은 이쪽만 보상해서 50-50씩만 부담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크로스로 이렇게 연대 책임이 무너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100을 보상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3쿠션이 돌아갔지만 A 선박의 선주가 A 하주한테 보상하는 거랑 동일한 그림이 돼버린 거야. 미국의 경우에 미국이 판례를 그렇게 때려버린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케이스가, 이 미국하고 영국이 판례국 중심 국가잖아요. 그런 판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런 판례로 그 판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이제 깝깝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화증권에다가 제가 아까 여기 얘기한 선화증권의 쌍방가실 충돌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의 요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쪽에 미국 쪽으로 운송을 안 할 수도 없고, 미국이 시장이 크니까 하다 보니까 뭐 배하고 충돌이 나면 이 판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판사님이 한 판결 때문에 연대 책임지게 생겼거든. 충돌한 선박이 자기 하주하고 상대방 하주한테 안 되겠다. 그래서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실 충돌 약관을 둬요. 그러면 그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뭐냐면, 선주가 자기 선박 적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쪽으로만 50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3쿠션으로 해가지고 100을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A 선박의 선주가 A 하주에게 자신의 선박의 적하에 대해서 부담한 것이 되니, 이거를 A 선박의 선주가 A 하주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선주야, 내 하주가 있어. 내가 얘한테 보상하는 거는 항해가실 면책이야. 그래서 내가 상대방 애만 물어줘. 근데 상대방 애는 자기 선박에게 면책이니까 나한테 100을 청구하고, 내 고객도 상대방 선박에게 청구해서 100을 다 받아버려. 얘가 100을 받아가버렸네. 나도 100을 보상했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쌍방가실 충돌 조항이라는 조항을 선화증권에 넣어요. 항해가실 면책도 선화증권에 있는 조항이었잖아요. 항해가실 면책이 선화증권에 있는 조항입니다. 쌍방가실 충돌이라는 조항을 선화증권에 집어넣어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주한테. 너 저쪽 선주한테 받은 100 중에 50은 내가 부담한 거니까 내놔라. 내놓아. 나한테 줘. 라는 조항을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조항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선화증권이란 게 운송계약을 추정적 증거잖아요. 선주와 하주 사이에 운송계약을 대표하고 있잖아. 그 선화증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주는 상대방 선주로부터 100을 받았지만, 그 받은 100 중에 50을 자기 선박의 선주에게 50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뻥 찌는 거죠. 하주 입장에서는 상대방 선박으로부터 100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50을 가실 책임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가실 책임을 5대5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6대4가 되거나 7대3이 되면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내 선박의 항해 가실 면책에 해당되는 금액은 내가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적하 보험을 들면 그 적하 보험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주라고 치면 내가 내 선박의 운송인에게 납부해야 되는 이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도 왜 A 선주가 A 하주한테 항해가실 면책으로 인해서 50%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못 받은 50%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50%는 상대방 선주로부터 받고 나머지 50%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B 선박으로부터 100을 받아서 이 100 중에 50을 다시 A 선주한테 개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개어내는 거를 누가 한다? 보험회사가 한다. 그러면 똑같죠. 보험회사가 50 부담해주고 보험회사가 50 부담해주는 그림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원래
선화증권을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항해가실 면책이 있어가지고 자선의 선박의 선주가 자선 하주에게 면책이 됐었는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근데 어떻게 됐다? 이게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A 선주와 B 선주 충돌을 일으킨 이 사고를 일으킨 운송인이 서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하주들이 상대방 선주한테 전액을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운송인들이 이제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실 충돌 조항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선박 하주한테 물어주게 된 금액을 해수하려고 했고 그 해수 당함에 대해서 하주들이 보험을 넣어서 보험의 쌍방가실 충돌 조항에 따라서 하주가 선박의 선주에게 갚아야 되는 돈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입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딱 처음 듣고 강의 딱 처음 듣고 이해가 딱 된다 그러면 인정. 텍스트만 읽고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텍스트 읽어보고 제가 설명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해상보험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 한국의 법체계가 아니잖아요. 영국의 법체계잖아요. 영미권이에요. 영미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MIA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판례가 기준이 되어서 그게 레퍼런스가 되면 그게 제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이나 그 어떤 필드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운송업자들이 선화증권에다가 자신들의 불리함을 커버하기 위한 약관을 만들어 넣은 거예요. 독소 조항 같은 걸 넣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대응으로 피보험자인 하주들은 보험 계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티키타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간습이고 간행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약관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의 흐름이 있었구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됐겠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기 바라고 사전에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뭐 공지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는 화요일이 사전 제작 강의고 목요일이 오프라인 수업입니다. 뭐 요번 학기 시작을 하고 나서 목요일날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건 다음 주가 처음이긴 한데 제가 4번 연달아 뭐 사전 제작 강의 하기에는 좀 그래서 다음 주만 화요일날 제가 중요한 서울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만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오프라인 수업 형태를 좀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착오 없길 바라고 굉장히 일찍 제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착오 안 하길 바라고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날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 번의 사전 제작 강의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미리 수강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